안녕하세요. 이제 소방직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뭐 시험을 보신 분들이 보기보다는 이제 준비하실 특채분들이 이제 보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간단한 총평을 하면 문제는 무난하게 나왔고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나왔고, 제가 이제 그 소방직 문제는 나오는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래네. 모의고사 강의하면서도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확인 개념서의 내용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 작품 지문까지 거의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에도 거의 문제 유형의 패턴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거론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정해진 범위가 있는 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방법들을 소개할 테니까 그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방 국어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한 2달간 빡세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한 30분 정도로 매일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공부할 게 없어요.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막판에 하면, 왜냐하면 그 문법이라는 건 익숙하게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이해하고 문제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알고 계속 습관해서 몸에 체화시키면 진짜 그냥 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략 과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해설 강의 가볍게 하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예상해 드리면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맞춤법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맞춤법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알고 공부하면 좀 더 편한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맞춤법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서 제가 꼭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들의 분류를 해서 좀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원칙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어휘들 중심으로 좀 공부하신다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어 규정 원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 많이 했던 뭐 우레메 하면서 우레메 이거 잘못됐다 뭐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답은 4번이고요. 몇 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며칠이라는 말만 있는 형태가 되겠고, 오랫동안이 되겠고, 곰곰입니다. 곰곰이라는 부사에 이라는 내용이 만나서 곰곰이라는 부사가 되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뚱맞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신다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소방 문제가 이제 완전히 예외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보통 의문의 변동 또는 의문의 발음에 관련된 것은 의문의 체계,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찌끼특강에서도 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 아니 2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표준 발음법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겹받침 발음 잘 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답을 잡았을 거예요. 리을극의 기억의 대표 발음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다죠. 네. 리을 비읍의 대표 발음은 리을이에요. 넓다죠. 리을 기억의 대표 발음은 기억이에요. 막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 거죠. 리을 비읍의 대표 발음은 리을이에요. 그럼 얇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 비읍에 예외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죠? 밥다가 있겠고, 리을 기억에 예외가 있는데 뒤에 이 경우가 나왔을 때 뭐라고 있냐면 말고가 되겠죠. 네. 뒤에 어미가 기억이 나올 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고 계셨다면 뭐 이런 문제 맞히는 거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이제 무한해독이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개념 강의 듣고 무한해독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답을 때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했던 얘기인데 뭐 문법 문제 다 풀었는데 1분도 안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도 되는 거죠. 자, 외래어 표기법. 항상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에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 보면 워크숍이 되겠죠. 워크숍이 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리더십.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뭐 시시시시시시 하면서 뒤에 나오는 건 시의 형태로 발음이 되는 건 쉽 이런 발음 아니죠. 애드립 이거 괜찮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원래 발음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발음을 모르잖아요.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 발음을 표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외래어 발음을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 나와 있는 원칙을 알면 좋고 발음을 잘하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발음을 모르는 분들, 발음을 잘 아는 분들은 원칙만 알면 되고 발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원칙을 알고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하고 그러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네. 파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된 소리가 오지 않잖아요. 파일 이런 거 없죠. 그리고 화일 이게 아니에요. F는 이런 피읍으로 통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 자, 띄어쓰기는 뭐 매번 문제 나오는 형태인데 작년에 문제 쉬웠기 때문에 제가 찍게 하면서 올해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 지가 우리가 또 VS로 기억을 해야 되죠. 어미인지 아니면 의존명사인지.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서 동시에 기억이 나야 돼요. 시간의 개념일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이렇게 되겠고요. 시간의 개념이 아닐 때는 니은지는 어미의 형태다 이렇게 보면서 VS가 동시에 딱 떠올라야 돼요. 사흘만이라고 하는 많은 의존명사고요. 이제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띄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 때 기장 등은 의존명사로 띄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가본 데가 어디쯤인지 쯤이라고 하는 건 접사거든요. 붙이고 이다라고 하는 건 조사니까 붙이고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게 하면서도 바로 얘기했었던 말인데 바로 나와서 뭐 탁 1번만 퉁 때리고 간 거죠. 네. 자, 중의성도 제가 찍기 특강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예언 모의고사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경우 그냥 독립적으로 나왔네요. 저는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곁다리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지 2개에서 고쳐쓰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근데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제도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나올 확률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자, 여기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everybody랑 일부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건 수식 관계에서 영수가 귀여운지 영수의 동생이 귀여운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보다라는 말이 들으면서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가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건 수량사를 딱딱 말하면서 사과 1개, 배 2개 이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만 해석이 되는 그 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제가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문장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다. 두 개다. 그러면서 문장론과 문장의 종류와 그 다음에 높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문장의 종류가 또 나왔네요. 네, 봤을 때.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면서 항상 용언을 보는데 주어가 2개죠. 머리가 좋다, 누가.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고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있잖아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가 되겠고 소리도 없이 부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없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는 부사지만 여기에서는 좀 예외 형태로 그냥 부사절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디를 가냐고 뭐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는 인용절이죠. 그래서 여기 관형절이 잘못됐으니까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장의 종류예요. 이거 뭐 3년 연속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높임의 종류.
그냥 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아마 무한해독 들렸던 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그냥 읽자마자 답이 나왔을걸요. 네. 이거는 예문 엄청 많이 했던 예문이고요. 비문학은 생각보다 지문이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약간 사실적 사고긴 한데 추론형의 문제 형태로 약간 거론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추론형의 문제가 거론이 되긴 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적 사고예요. 그래서 전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어부, 서술부, 일치 여부를 보는 연습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문학은 그래요. 비문학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비문학에 문제가 안 풀어서 시간이 많이 가면 망할 수는 있기 때문에 비문학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비문학이 이제 한 3개년 동안 나온 걸 보면 2018년도에는 5문제, 작년에는 2문제, 올해는 3문제가 나오면서 왔다 갔다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 볼 땐 예전에 공부를 좀 자기가 국어 영역에서 좀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비문학 연습을 좀 만약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문학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사실적 사고랑 주제 파악하는 거, 논지 전개 방식 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에도 먼 것이에요. 밀러 씨나 마이어 씨의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비친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쨌든 책 속에서 분명 가치가 있는 것, 뭔가 감춰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힘이 있다. 활력과 정신적 고향.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네요. 알거나 평가할 줄 모른대요.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주장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수용적이고 어영부영합니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 같다. 결국 뭐하고 있냐면 목적이 없어요. 네,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자, 문제를 보면 목적 없는 독서를 지향해야 된다. 그쵸? 뭘 알고 가야 되는데 책을 읽을 때 많은 시간 이런 말은 거론 안 했네요. 책을 읽을 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아까 평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주장이 없다. 평가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했고요.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 수동적인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약국에서는 좋은 약이 많다면 칸칸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뭔가 목적이 없이 그냥 대충 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글자 찾기, 옛날엔 글자 찾기였는데 글자 찾기가 아니라 좀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네, 답은 2번. 약간 추론적인 문제가 이제 약간씩 도입이 되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문제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문제가 옛날엔 글자 찾기 문제였는데 약간의 변형의 형태가 나오곤 있다. 근데 이게 일행직에 비해서는 좀 쉬워요. 자, 이제 중세문법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3년 연속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문법은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요. 네.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매번 제일 많이 나온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소방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면 돼요.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하면서 이건 비교격이죠. 그래서 처소가 아니라 비교격이다. 그럼 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어리석다가 어리다로 바뀌는 어휘전성이 일어났죠. 네, 되겠고. 어여삐 불쌍하다는 뜻 얘기를 했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수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명사형 전성어미가 됐죠. 네, 날로 사용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옛날에 명사형 전성어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중세문법이 이제 소방에서는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3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이제 2022년에도 이제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전시가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요번에 문학작품에 좀 큰 특징이 있어요. 그 문학작품의 큰 특징을 뭐냐면 이렇게 한 지문에 2문제씩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문제가 작년에도 문학은 9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9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학의 비중이 높고 그중에 특히 고전시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제 확인 개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 확인 개념은 뭘까요? 교과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잘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면 이 곰이라는 거 되게 많이 했죠. 멀리 멀리 비추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멀리 멀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멀리 멀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시장이 저작거리 달아 높이검 도드샤 멀리 멀리 비추세요. 여기가 여음구고요. 어기야 아강돌이 아와는 후렴구고요. 시장에 살고 계십니까? 어기야 진대 위험한 데 질퍽질퍽한 데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위험한 데를 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후렴구 어디에다 그냥 놓고 돌아오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데 점그랄시라 날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뭐 특별한 해석은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얘기했고요. 뭐 가시리 얘기죠. 네, 이별의 한해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멀리 멀리의 의미다. 전쟁터다. 아니 이거 시장이죠. 답은 2번이 돼 있고 놓으십시오. 저물까 두렵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19의 의미 파악이 나왔는데 우리 소방은 이제 학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게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고전에서 2문제 정도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전에 대한 내용도 좀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듯이 일단 크게 알고 있고 해석하는 능력을 만든 다음에 학습해야 되는. 그래서 고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가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비판? 아니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 계십니까?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거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놓고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비판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가시리 이고 빠리고 가시리 이고 가시리는 사문보입니다. 고려가요는 사문보를 기본으로 하는 분연체죠. 네. 선지는 항상 끊어보세요. 분연체라는 말은 연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는 떠난 님과의 대화를 통해 대화를 하나요? 아니죠. 달아 높이금 도전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거니까 대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있어 없어 맞아 틀려를 연습을 시키는데 일단 답은 3 옳은 것이니까 네, 틀렸고요. 나는 이별의 정환을 담고 있는 민요적 시각이다. 그쵸? 이별의 정환을 담고 있는 민요적인 그런 형태의 흐름에 되겠고요. 가시리가 나중에 뭐에 영향을 미치죠? 네, 진달래꽃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형태가 정서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이제 시를 얘기하면 시도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현대시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시는 외제적인 해석을 하지 마라.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완성된 문장을 이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라. 상황을 봐라. 이거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이걸 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보면 제목 먼저 보고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닌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보세요. 자꾸 외제적 해석하지 말고요.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가. 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뭐가? 복숭아 나무가.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것입니다. 왜? 너무 여러 개의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럼 오해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고 새롭게 깨달았죠. 눈부셔 알았습니다. 새로움을 깨달았네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되게 오래 걸렸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꽃이 다 떨어졌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 심심한
복숭아 얼굴 하고 있는 복숭아 나무가 뭐예요? 꽃잎이 흩어진 거죠. 네,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자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상적인 소재 맞아요? 항상 문학을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맞아 틀려를 보는 거예요. 일상적인 소재 맞아요? 네. 그걸 주제를 형성하고 있고요. 역설법 있어요? 없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대요. 그쵸? 맨 처음에 너무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경어체. 끝에다가 경어체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됐으니까 경어체 썼네요. 항상 문학의 선지는 있어 없어 맞아 틀려를 보는 거고요.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복숭아 나무의 피상적인 모습이다. 문맥으로 보는 거예요. 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피우고서는 그 나무는 가졌을 거라고 멀리서 문장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네, 맞네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천이 빛깔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가볼까요?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 맞죠?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 이제 봤네요. 네. 리을 이제 리을만 볼까요? 조그만 심심한 얼굴 꽃잎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었다라는 거니까 그를 알게 된 거죠. 네.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복숭아 나무의 화려한 모습을 화려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문장으로만 읽어도 뭐 어려움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시를 볼 때는 이렇게 문장으로 읽어 나가는 연습만 이거를 익숙하게만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건 개념에서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킬 겁니다. 고전시가 또 나왔어요. 네. 고전시가는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다 거래했었던 건데 요번에 큰 특징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하의 월백하고 은하수가 삼경일 때 전부 다 흰색의 이미지예요. 나뭇가지의 춘심을 자규세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한다. 누가? 내가. 뭐 이런 얘기죠. 님이 오모 학원을 저녁밤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에 나가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손으로 가액하고 이마에 손을 대고 오는가 가는가 누가 님이 건너산을 바라보니 꺼먹어득 학원을 저 님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검은 흰뜰 서 있음. 뭐가 서 있는 거야? 니미로구나. 그래서 버선 벗고 품에 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배 님배 님배 곰배 천방지방 지방세서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위렁충창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고 하니 곁눈을 흘겨보니 상년 7월 14은 날에 갈가 벗긴 주추리 3대 살뜰이도 잘도 날 속였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석하는 방법, 모르는 작품도 해석하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이건 여기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뭐 이 해석하는 방법 몇 번 하면요 이것도 아주 익숙해져요. 몰라도 그냥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몰라도 모처럼 밤일세 망정 행여 나시었다면 남 우일 뻔했다. 그럼 오해를 한 거죠. 주칠이 3대를 누구로? 님으로 오해를 하게 됐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 보는 자세는 있어 없어 마저 틀렸는데요. 밤으로 설정된 배경 마저 틀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밤 맞나요?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11시에서 1시예요. 그러니까 밤 맞네요.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저녁밥을 먹고 그러니까 밤 맞나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밤이었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냐요? 네, 음성상징어는 두 번째 거는 사용했는데 앞에 것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됐고요. 색채를 대비했나요? 네, 없었고요. 자연물의 감정을 자규세 나오는 부분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나가 아니니까 아닌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는 뭐 뜻인데요. 답은 2번인데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렇게 이제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고전이 작년에는 고전 시가가 네 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는 지금 4문제 나왔고 4문제 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고전에 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자 성어인데 이번엔 좀 독특하게 물어봤고 한자 성어가 보면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골난방이다라고 하는 건 잊을 수 없다,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감사함을 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랑 반대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배은망덕이 되겠죠. 은혜를 갚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면초가라고 하는 건 고립된 상태고요. 백골난방이라는 것은 은혜 잊을 수 없는 유사한 말이고요.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뭐 그런 형태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데, 한자 성어는 요새 이렇게 도금 형태로 나오니까 한자 뜻까지, 한자를 읽을 수 있는 힘까지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이 이제 좀 지문이 나오면서 좀 길게 나왔죠. 이제 길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긴 지문이 하나가 나왔고, 올해도 긴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긴 지문이 나올 때 좀 편하게 준비해야 되는, 긴 지문에 대한 이제 대비도 좀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관습적으로 왼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의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아가방을 분홍빛.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비문학은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해? 이 사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일단 왼손잡이 아기의 젖병, 텃박이, 그다음에 고무젓 꼭지, 그리고 큰 다음에는 컵,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주로 분홍색이나 보라색이며 나비꽃 요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부모들은 왼손잡이 아기의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카락이 너무 짧을 때는 머리핀이나 리본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왼손잡이에게 방법이에요. 왼손잡이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습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여기는 왼손잡이였고요. 오른손잡이는 아기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길이 없다. 분홍색 장식구나 장난감을 가질 일도 없고, 오른손잡이가 아기들에게는 파란색이 인기 있는 색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른손잡이 아이들이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 보통 자동차, 스포츠 장비, 우주 로켓이 그려져 있고, 나비꽃 요정은 결코 그려져 있지 않다. 오른손잡이들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장신구도 예쁘게 꾸미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여기 오른손잡이에게 입히는 어떤 습관들, 뭐 이런 관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데 금방 능숙해진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냐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네요.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어하게 한다. 우리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에 딱지를 붙인다. 자,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딱지를 붙여요. 아이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식구로 성 표기가 되지 않는 아기나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 짠짠짠 같은 말로 성을 구분한다는 것을 안다. 이 말 하려고 한 거군요. 왜 썼어? 자꾸 성에 딱지를 붙이고 성을 구분하는 거죠.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적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난다. 결국 아기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 여성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걸 왜 쓴 것 같아요? 성에 자꾸 딱지를 하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것 같죠?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서술 전개 방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에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 거 맞습니까? 맞죠. 실질적인 건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문제 제기하고 있나요? 네, 답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은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 사고만 하면 그냥 편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연습은 하면 되는데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윗글에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주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오른손잡이 아이들은 창의,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죠. 왼손잡이 아이들은 이런 거 아니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이다. 잠깐요. 성 역할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뭐 유전 얘기한 건 아니죠. 결국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작품으로 가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주제는 무조건 왜, 뭘 이거에 대한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아주 편하게 보이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언 모의고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필은 항상 물어보는 게 몇 분이 안 물어보냐면 주제분이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호제기는 이제 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난 행적을 떠올리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 귀향을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필은 무조건 주제 아니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 문제로 거론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이랬던 자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과거 얘기, 그리고 이제 귀향을 와서 나는 움직이지 않아 돌아갈지 몰랐다. 얼굴빛을 마치 얼굴 모는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을 깨닫고 있는, 성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거는 그래서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1초에 답 잡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꽤 많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소설이 지문이 길게 나왔어요. 이게 수필이 지문이 길게 나올 때도 있고, 소설이 길게 나올 때도 있고, 고전 소설이 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길게 나올 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전 소설이 길게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에 맞는 학습법, 이걸 좀 숙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거는 이제 수능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종 문학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11종 교과 과정의 작품들을 많이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문제가 나왔던 건 이제 문맥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작품 한 번만 그냥 볼게요. 달밤에는 이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어떤 얘기?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죠. 조선단편을 바라보는 보았으나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 섰다. 이지로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럽고 빛을 흡붙이 흘리고 있다. 묘사하고 있네요.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들어 남고개 거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묘사해요. 대표적이죠. 이 부분은 맨날 메밀꽃 필무렵이 나온다면 요 대목이 나온다고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러니까 달빛에 아주 파란 하늘이죠. 보색 현상으로 인해서 달이 워낙 밝으니까 주변이 파랗고 모든 그 메밀꽃이 피어있는 봉평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마치 조명이 깔려있는 느낌.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고 길은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으로 흘러 들어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 산 동희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해 하진 않는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개추시 도방이란 무서워서 잠이 들어서야지. 그래서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갔어. 너무 더워서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어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야. 봉평과는 제1일세계였지. 팔자 있었나 보지. 네. 하면서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 아끼는지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이제 뜸들이는 거죠. 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나고 있다. 날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어. 누가? 성서방네 처녀가? 그렇다고 달리 기다린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한 데고 있었으나 성서방네 처녀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게 걱정이 없을 리 있었겠니? 더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낼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올 때같이 정을 느끼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들 때는 그 누그러지기 쉬운 듯해서 이렇게
그럭저럭 이야기가 됐는데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 얼러리 껄러리 뭐 이런 거죠. 나에게 되게 소중한 뭐 추억 얘기하듯이 제천이를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다. 여기에서 얘기한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쵸? 다음날 도망에는 벌써 얻었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천혜의 뒷공론들이 자자들 했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고 뒤졌겠나. 하나 천혜의 꼴은 껌껌한 자리 알 수가 없어. 천혜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계속 그 여인을 생각하며 떠돌아다니게 되었네. 평생이지 이길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하기는 쉽지 않아. 항상 못난 것 얻어 새끼 놓고 나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악지막까지 장돌배기로 지내기는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하직하려고 하네. 대하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차려고 결국 식구들을 부르겠어. 다시장철 뚜벅뚜벅 걷기 너무 힘들어. 네. 예천이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로질 때까지 이 길 걸어갈 거야. 결국 뭐 하고 있냐면 그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서술자가 등증의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있어 없어 마저 틀려요. 그렇죠? 맨 처음에 장면을 보면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보면 얘기하면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런 거죠. 조선다른 편을 바라는 것은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였다. 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면서 쭉 읽어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간적 배경이 밤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밝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물레방앗간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요. 허생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논리적 근거, 문학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허생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네, 나는 계속 돌아다닐 거야. 네, 운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감상으로 이건 인물의 심리 태도죠. 기억이 뭐냐면 달빛은 이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허생원은 서정적인 분위기에 지금 뒤에 내용 서정적인 분위기죠. 적절한 것이에요. 니은 개주치 토팡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잠이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물레방앗간으로 갔죠. 네. 허생원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예요? 물레방앗간이죠. 토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 틀린 거죠.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적절한 것이죠. 디귿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얼러리 껄러리한 날 나에게 소중한 추억 결국 나의 생애 떠돌이를 살게 만들었던 일 얘기하는 거니까 계획이 완벽하게 이 사람 완전히 그런 바람둥이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네, 자 리얼 예천을 만나면 같이나 살까?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 네, 정답은 4번. 어렵진 않았죠. 네,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아주 무난했어요. 네, 무난했는데 문제 형태는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한 지문에 2개씩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법은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올 만한 거 중심으로 작품을 정리하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을 완전히 몸에 체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알고 있는 거랑 푸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엑사이즈, 제 교재는 무한해독이죠. 무한해독을 계속 반복하면서 몸에 체화시키는 그럼 완전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작품에 2개씩 나오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문학이 지금 문제는 좀 쉽게 나왔는데 지문이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오는데 내용이 어려워지면요. 막 쫓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에 대한 대비도 예전에 점수가 안 나왔던 분들은 수능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많이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 국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본 분이 이걸 보셨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준비하시는 분이 이걸 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